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0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든 돌아서 만나게 될 사람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꿈도 꿔본 적 없는 새로운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절 그동안 괴롭혔던 못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삶이란 소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소박함이요. 제 행복은 앞으로 나날이 늘어갈 것 같으니 제 삶이란 꽤 멋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불편함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부터 참 불편한 아이였나 봅니다. 다른 누군가의 품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로 자랐을지 몰랐겠지만 저희 부모님께 저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화목한 가정 아래 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60대에 접어들고 나니 삶이라는 역동적인 것보다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삶의 마무리라는 것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가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을 때 퍽 괜찮은 삶이었냐는 질문에는 괜찮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속에서 달콤함을 찾아 살았냐는 말에는 글쎄요,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감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났었고 또 제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참 싫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저는요, 누군가는 어쩌면 좋은 기회 아니냐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삶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유로 떠난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째서 미국에서 자랐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모라는 존재가 절 키워준 사람이라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있기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입양을 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전형적인 백인이셨는데 사상만큼은 아주 올곧은 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 같은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백인인 오빠 한 명과 흑인인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입양이 되고 백인인 양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라 굳게 믿고 지냈을 한 3살쯤 흑인인 여동생이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양부모님이 그때쯤이라고 말을 해주셨죠. 클로이, 매번 이렇게 당근을 남기면 어떡하니? 당근을 먹어야 눈이 좋아지는 거야. 클로이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니까 책을 많이 보잖아. 눈이 좋아야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책은 대부분 엄마가 읽어주는 거요. 제 눈으로 볼 일이 많지 않아서 당근은 나중에 좀 더 크면 먹을게요. 하지만 이런 영양소는 미리미리 먹어둬야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클로이, 그만 골라내고 어서 먹도록 해. 그래야 브랜든처럼 키도 쑥쑥 자라는 법이야.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저는 입양이 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늘 사랑에 가득 담긴 눈동자로 저희 세 남매를 챙겨주셨으니까요. 피부색이 다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어릴 땐 피부색이 다르기에 각자의 부모가 다를 거란 생각을 못했죠. 멍멍이들도 새끼들을 낳을 때 삼색 다양하게 낳지 않겠어요? 저는 백인인 부모님 밑에서도 당연히 저 같은 황색 인간도 흑색 인간도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7살 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절 두고 엄청나게 놀려댔었거든요. 제가 살던 카운티는 꽤 시골에 있는 곳이라서 부락이라고 하죠. 대대손손 같은 핏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클로이, 넌 황색 인간이 어떻게 이름이 클로이일 수가 있어? 우가가 이런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클로이, 니네 나라 말 좀 해봐.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이곳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고 배우는 거야. 하지만 클로이,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 네 부모님과 네 오빠 브랜든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오빠의 가족이야. 하얀 피부를 가져야지만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내 동생은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걸? 그건 네 동생도 너와 같이 입양이 되었기 때문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희 집은 전부 입양이 됐다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부모가 없어서 불쌍하게 키운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난 선생님께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차별이야. 그리고 너희는 날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하얀 피부를 가졌는데 누런 피부를 가진 너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 클로이, 너희 나라로 가버려. 저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만 사용했지만 친구들은 제가 모국어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바득바득 영어만 쓰는 거라며 절 놀려댔어요. 제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저에게 백인 오빠가 있는 것도 흑인인 여동생이 있는 것도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집에 가자마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런 편견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 클로이, 넌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야. 비록 내 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엄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에게 상처를 준 아이들을 벌을 줘야겠구나. 클로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잠을 자도록 해. 제가 조금 더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알고 받아들였을 사실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놀림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매우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나는 입양하고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저만 외딴 섬에 덜렁 놓여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은 발전이라는 게 있었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노동력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였죠. 무한의 땅이라는 별명이 괜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살던 카운티는 시내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시골이나 다름없었는데 저희 백인 부모님께서는 옥수수 농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한 떼돈을 벌 수 있는 부자였지만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명이라는 것의 발전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곤욕이었던 것은 동네가 좁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절 놀리던 그 아이들과 성인이 되어서도 쭉 함께해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머리가 커질수록 저에 대한 혐오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의 부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한국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뿌리 내리며 살았기 때문에 나누고 받으며 행복함을 누리는 동네였지만 제가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이 절 짓눌렀습니다. 오히려 흑인은 꽤 있었기 때문에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했고 예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 동네에 아시아의 핏줄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저 하나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쭉 자라다가 제 나이가 24살이 되었을 때 제 동네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깡촌 동네에 선교 활동을 하러 온 유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카운티만 하더라도 완전 시골보다는 조금 시내랑 가깝게 붙어있는 카운티였는데 저희 부모님의 옥수수밭을 쭉 지나서 30분가량 더 차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골 마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촌 느낌이 엄청나게 나는 곳이었는데 그쪽으로 선교 활동과 의료 봉사 같은 것을 온 청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병원을 가려면 최소한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와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끔 보건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동네였어요. 하지만 자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란 택도 없었죠. 당시에는 감기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결탁해서 교환식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양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김정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양부모님은 한국 이름 발음을 제대로 할 줄 모르셨고 저는 김종순이 제 이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나라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원초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궁금함이었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먹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종순이라고요? 철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엄마가 말하기로는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게 종순이 아니에요? 발음하기가 힘들려나? 이건 종순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정순. 정 발음 할 수 있죠? 종이 아니라 정이었구나. 한글을 어떻게 읽고 표기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혹시 여기에 얼마나 있어요? 봉사기간은 6주 정도 돼요. 6주 동안 한글을 조금 알려줄까요? 한국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알고만 있어도 뿌듯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전 한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싶어요.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옆에 붙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궁금함을 참지 않는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저의 태도 때문이었는지 남편도 저에게 금방 마음을 열고 6주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붙잡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제 나라의 역사를 잘 알진 못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역사가 한참 깊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나 광복이라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주변에 있지도 않은 일본인에게 분노를 했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유전자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며 깔깔 웃었어요. 남편은 웃을 때 드러나는 건치가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은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높임말을 쓰는 문화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곳곳에 조상님들의 유적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양한 정보를 주었어요. 6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운전을 해서 그 안쪽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듣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대해 배움과 동시에 한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알파벳과 다르게 딱딱 들어맞는 글자의 모양이 참 귀엽고 예뻤습니다. 한국어를 읽거나 혹은 문장을 조합한다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알파벳처럼 자음 모음에 대해 배워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영어만 써왔던 저에게 한국어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보내줄 순 없나요? 한국에? 하긴 한국 사람이니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았다. 이참에 좀 살아보면서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좋은 기회인 것 같아. 1년 정도 살면서 어학당 같은 곳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도 알게 될 테고 말이야. 난 조금 걱정이 드는 걸. 클로이는 워낙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이대로 한국에 눌러붙겠다고 할지도 몰라. 원래 모국이라는 곳은 처음 가도 당기는 그런 힘이 있거든. 모국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클로이 삶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 미국이라는 곳은 비행기만 타도 올 수 있는 곳인걸? 저는 그렇게 25세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옥수수 농장을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셨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능력이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1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유일하게 아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을 하기 전 남편에게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기도 했고 역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꽤 잘 알았고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조금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일을 하는 교회에도 출석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1년을 계획했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언어에 대해 조금 귀가 트였을 땐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도 돌아오라고 닥달을 하지 않으셨기에 쭉 한국에 눌러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으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서투름을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귀여워해 주셨어요.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갓난아기 시절에 입양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눈물도 흘려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참 대단하지 뭐야. 말도 안 통하는 미국인 며느리가 자기 핏줄을 찾아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 일이야. 어머님,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노력 열심히 한국어 잘할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이 웃기다며 깔깔거리고 웃으셨지만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붙잡고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셨고 미국에는 없는 문화인 호칭부터 높임말을 쓰는 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랑도 참 잘 지냈어요. 남편과 지지고 볶고 살면서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난산이라 둘은 못 낳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기특하다고 장하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단 한순간도 소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워낙 비행기를 오래 타야 하기도 했고 나이도 있으셨기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셨지만
편지로 꾸준히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극심한 가뭄에 메말라버린 옥수수 농장에 불이 붙으면서 화마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타버린 면적은 어마어마했고 우리 가족은 불길에 삼켜지게 되었죠. 미국에서 마을 전체 합동 장례가 있었고 흉물이 되어버린 카운티에 도착을 해서 저는 정말 큰 슬픔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먼저 튀어나오게 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살았죠. 그러다 제 나이 34살, 우리 아들 6살 때 또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방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러 갔다 오다가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과 사고가 났거든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지만 우리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아픔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잃은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억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슬펐고 그렇게 전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침통하게 비통하게만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라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강해져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는 것은 늘 내 뒤에서 날 받쳐줄 것 같은 존재잖아요. 아들에게 그런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리 시부모님의 마음 또한 제가 달래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 나라의 사람이라서 뼛속까지 흐르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부모에게서 멀어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그렇게 독립을 할 생각으로 한국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으니 저는 제 아이만 챙기면 그만이었지만 시부모님을 냅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국의 정인가 봐요. 저는 시부모님께 같이 살자고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못 들을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하셨습니다. 같이 살자고? 아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들도 잃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며느리와 함께 살아. 됐어. 우리 손주랑 둘이 치지고 볶고 살아. 싫어요, 어머님. 같이 살아요. 저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도움도 받고 그럴래요. 다 늙어가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그래. 내 며느리지만 이제는 내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할란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그 편이 우리 손주한테도 좋을 거야. 저요, 남편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사랑해요. 재혼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나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시집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화마에 삼켜지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볼래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니 시부모님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며느리 부담될까 손주 보고 싶다는 소리도 잘 못하시던 시부모님이셨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거나 핀잔을 주셨으면 저 또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셨어요. 제가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은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마음이 온전치 못하셨겠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저희 남편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우셨고
깜빡깜빡 하시는 건지 제 아들을 보고 자꾸 남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미쳐가나 보다. 우리 손주 이름이 뭐였더라? 자꾸 우리 아들 이름만 머릿속에 맴도네. 어머님, 그거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려고. 그냥 우리 아들 그렇게 떠나보낸 게 억울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니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하셔야죠. 저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 싹 해봐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요. 전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싹 받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조기 치매를 앓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젊으셨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본인이 조기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약을 드시는 것도 거부를 하셨고 고삐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병은 점점 더 시어머니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성격은 180도 바뀌었어요. 뭘 해도 우리 며느리가 예뻐서 다 괜찮다고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죽음을 오롯이 제 탓이라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야, 이 망하려나.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이 썩을년. 네 가족도 다 집어삼키더니만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식사하시라고 한 것뿐이잖아요. 어머님 오늘 약 안 드셨죠? 식사하시고 약 드세요. 누구를 병신 취급하는 게야? 내가 약을 왜 먹어? 내 아들이 죽은 건 다 네 탓이야. 이 거지 같은 년. 그러니까 네 친부모도 널 가져다 버린 것이다. 그 말 어머님 진심 아닌 거 다 알아요. 다 알겠으니까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어머님 식사 안 하시면 이따가 배고파서 쓰러져요.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년이랑 마주하고 밥 안 먹어. 사주팔자를 기괴하게 달고 태어나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년. 주변 사람 다 집어삼켜 먹는 나쁜 년. 네 년이랑 같이 살다가 나도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 어머님, 다 알겠으니까 제발 식사하고 약 드세요.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안 먹어, 이 거지 같은 년아.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발로 차버리곤 하셨어요. 흩어진 반찬, 깨진 그릇 때문에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할까봐 저는 서둘러 청소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발버둥을 치셨고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달려와 그런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진정을 시키셨죠. 눈물이 핑 돌 만큼 모진 소리들을 들었지만 그래도 전 시어머니가 밉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눈물도 쏙 들어갔어요. 제가 더 강해져서 우리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가, 고생이 많다. 이 속갯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내가 우리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원.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이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에게 이런 모진 말을 쏟아내실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어머님은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길래 진즉에 도망을 가래도 아버님도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저에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아픈 사람이 뱉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글프게 웃었지만 그 말을 어찌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전부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통하는 년이라고 데리고 왔을 때부터 싫었었다고 하시는데 아픔을 빙자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단 하루도 저는 시어머니를 돌봄에 있어서 지극정성이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병이 완화되길 바라며 매일매일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조기 치매로 고생을 한 지도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다녀오시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겠다고 예상치 못하게 뛰어나가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으러 뛰쳐나간 시아버지 역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꼭 붙들어 잡은 시어머니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나이도 있으셨고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부모님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중학생인 아들을 챙기랴, 시부모님 두 분 모두를 간병하랴 몸이 12개여도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친정 부모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보상금이라는 게 있었으니 그 비싼 중환자실 병원비를 감당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일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나날이 불어가기만 하고 시부모님 두 분 다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숨만 붙어 있으셨어요. 통장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시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떠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시아버지께서도 뒤따라 가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제 걱정을 하다가 결국 세상의 끈을 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두 분의 밀린 병원비를 통장에 남은 돈으로 처리를 하고 나니까 돈이 똑 떨어졌거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은 시부모님의 명의였기에 제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했어요. 그 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까지 키워야 했어요.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었고요. 목욕탕에서 새벽까지 탕 청소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무려 법대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상위권 대학은 아니었지만 법대를 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저는 그 비싼 학비를 댄다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을 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로 일을 했고 아들이 돈을 벌어오니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36살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같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며느리에게 정성을 쏟고 차별 없이 사랑을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자라는 이유로 우리 며느리는 저에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반찬을 좀 했는데 가져다 주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던지 아니면 주말에 내가 반찬 싸들고 너희 집으로 가마. 그냥 택배를 보내시죠. 저희 주말에도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요, 어머님, 집 비밀번호를 왜 아시려고 그러세요? 언제고 불시에 찾아와서 감시라도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무슨 감시를 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지 말고 난 정말 반찬만 가져다 주려고. 어머님, 저 변호사예요. 바빠요. 한가롭게 어머님 전화 받을 시간 없다고요. 정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걸지 마시고 그이한테 하세요. 전화를 끊으면서 며느리가 만만한 줄 아나 봐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상했죠.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도 며느리가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왔어요. 아들이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외로웠어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란 우리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고 하니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저축했던 돈 변호사인 아들 결혼식에 기죽지 말라고 쏟아부은 탓에 가진 게 없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니 생활비 지원을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둘 다 변호사로 자리도 잘 잡았고 돈도 잘 벌잖니. 저희는 뭐 애 안 키워요?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제가 변호사 됐다고 너무 거저 얻어가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바라긴 뭘 바라세요? 아니, 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네 신혼집 얻는데 도움 준다고 내 집까지 팔았어. 전세로 살고 있잖니.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전세 사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 나올 곳이 어딨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전세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가서 사세요. 저희라고 그렇게 큰 돈이 있을 것 같아요? 막말로 저 공부할 때 학원 한 번을 안 보내주셨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세요?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못해준 건 또 뭐가 있다고. 어떻게 다 늙은 이 어미를 버릴 수가 있냐? 조금 더 일찍 버렸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못 드려요. 월세 알아보세요. 아니면 어디 단칸방이라도 가시던죠. 아들이 매몰차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평생을 낳아 키운 아들이 절 버린단 말입니까? 저는 속상해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지만 며느리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절대로 도와주지 말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이 없었어요. 원룸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보증금도 보증금이고 월세가 다달이 35만 원씩은 나가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역시나 그 35만 원도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씩이나 되었으면서 그 돈이 정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저에게 주기 싫다는 것이겠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나 알아보았지만 아들 부부가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부터 거절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단칸방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요즘은 그런 집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알아봐야 했고 제 나이에 일을 할 곳이 있나 찾다가 건물에 붙은 청소인력 모집글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 무관이라는 4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짜고짜 그 종이를 찢어 건물에 찾아가니 경비가 건물에서 내려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건물 주인이 건물에 와 있다고 운 좋다고 하면서요. 근데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던 경비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렸나 봅니다. 곧 회장님 내려오실 겁니다. 건물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맞는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니만 이를 어쩌면 좋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귀한 손님 보듯 대접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 건물 안에서 건물주인 회장님이 나오셨고 절 보자마자 눈이 커다래지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도무지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경비가 저에게 구급차에 올라타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기절한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VIP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들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꼼짝없이 2시간을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고 이내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현순이 맞아? 현순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 현순이가 아니라 클로이예요. 그러니까 제 한국 이름은 정순이요.
김정순이에요. 제 손을 꼭 붙잡고 현순이를 찾던 회장님의 팔이 툭 하며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회장님의 얼굴이 오묘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죠.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 건가? 2시간 전에 별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입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착각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리조리 뜯어봐도 현순이랑 똑같이 생겨서 말입니다. 혹시 쌍둥이예요? 저는 회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쭉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현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쌍둥이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을 그냥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플갱어도 아니고 내가 2눈으로 직접 봐야 믿음이 가겠네. 같이 갑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직접 봐야 아마 믿을 것 같으니. 언제 쓰러진 사람이었냐는 듯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난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뒤를 따라갔어요. 같은 병원 건물이긴 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2층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쭉 그 뒤를 따라갔는데 중환자실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기에 면회 시간 이외에는 면회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리창을 두고 환자의 상태는 살펴볼 수 있었죠.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회장님이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한 여자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저보다 훨씬 길었지만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랑 똑같이 생겼더랍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사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이 현순인가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이 자매인 것 같은데 정말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양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 없었다고요. 저랑 현순이는 고아원 동기입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0살에 같이 자립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수성가를 했죠. 우리 둘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집을 얻어 살았어요. 우리 2사람 돈이 없을 땐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요. 저도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입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쭉 자랐어요. 25에 한국에 왔고요. 저희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었죠. 가진 게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서러웠던 적이 워낙 많아서 돈이 생기자마자 건물부터 사버렸습니다. 그 건물, 저희 부부의 피와 땀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그렇게 애들까지 잘 낳아 키우고 이제 우리 2사람 후에는 행복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고 했는데 글쎄 우리 현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불치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저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인가요? 급성 신부전이 왔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마땅한 기증자가 없기도 하고 가족들 역시 잃지 않은 신장이 없어서 저렇게 생명 연장만 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힘든 지경이지요.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잃지 않은 신장을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저랑 정말 쌍둥이가 맞을까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입양이 되었다고요. 현순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조차 없는 동생이었으니까요. 고아원 원장 역시 멀리 입양을 갔다고만 했지 그 멀리가 미국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를 찾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가 날 버렸는데 저에게 자매가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했죠.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아무튼 현순이는 쌍둥이 동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제 사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 이후에 찾으려고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원장에게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외국으로만 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곳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탁 쳤습니다. 저희 양부모의 집이며 가족들이며 전부 옥수수밭이 불타면서 화마에 집어삼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생존자라고 해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생존자까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일가족이 전부 화마에 삼켜졌다는 소식만 들었을 테니 제가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라졌고 저 또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믿었던 것이죠. 게다가 거기서 죽은 아이가 둘이라고 하니 현순 씨도 그중 하나가 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다가 이제서야 불을 누리고 자식들 다 키우고 남은 여생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고 한 순간 급성 신부전증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병마와 싸움을 시작했지만 망가지기 시작한 신장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 언니라면 내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겠지요. 내 신장 주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친자매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또 신장을 하나 떼어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몸에 있는 장기를 떼어내는 건데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내 핏줄이잖아요. 드디어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당연히 내 핏줄에게 내 신장 하나 줄 수 있어요. 회장님, 저요. 주변에 가까이 마음을 준 사람들을 전부 떠나보냈어요. 내 가족들 다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저 혼자입니다. 저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을 살릴 기회를 주세요. 회장님은 놀란 눈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술술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장님은 조금 더 고민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수술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라고, 마음 하나만 들고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절 찾아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떠나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시부모님까지 보냈는데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팽당하면서까지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제 신장을 받고 저와 유전자가 이어진 쌍둥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 변함없는 겁니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을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이랑 연락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우려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돈 타령이 듣기 싫었던 건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제 연락처를 차단해버린 거죠.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고 이식날 마취약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만약 2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해도 제 삶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그렇게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에게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 부부에게 분노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든 어머니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보다 더 열을 내셨죠. 제가 눈을 떴을 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제 배에는 수술 자국이 있었고 엄청나게 아팠어요. 진통제를 수도 없이 맞았지만 그 아픔은 이상하게 지속이 되었죠. 하지만 한켠으로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약을 챙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핏줄을 살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제 신장을 이식받은 현순 씨 역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내 언니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면역실에서 나와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언니. 얼굴을 마주하니 언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흔적 하나를 남기지 않은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 동생.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말로 표현을 다 못할 만큼. 저는 정말 며칠 동안 언니의 병실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식을 진행했지만 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훨씬 더 길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60여 년이 훌쩍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칠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야기까지 나오니 회장님은 복수를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배 골치 않고 그만큼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그래? 내 복수해주지. 아주 내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그놈들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어. 저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추적을 하던 회장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최근에 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취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회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회사가 회장님과 아주 친밀한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저작권 분쟁 문제로 고문 변호사를 채용했고 그게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것이죠. 회장님은 바로 우리 아들을 잘라버리라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놈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본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아들이 들어갈 법한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싹 소문을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견기업 이상부터는 고문 변호사를 두어도 서울대 출신을 두었지 우리 아들처럼 애매한 법대를 나온 출신은 잘 받아주지 않았죠. 회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사업가였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며 정말 각종 라인을 따라 인맥을 구성해 두신 분이었습니다. 아들놈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 취직을 하려 기웃거렸지만 그 어떤 회사에서도 아들을 받아주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펌에서 일을 하던 며느리에게도 일거리가 뚝 끊어지게 되었죠. 소문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미를 버린 자식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한국 정서에 맞게 사회에서 아들 부부는 팽을 당한 것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주변의 친한 변호사들에게 둘에게 덮어 씌워진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나 봅니다.
일자리에서 영문도 모르고 잘려나가게 된 소문의 근원이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들 부부는 회장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니, 그쪽이 누구시길래 저희 부부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에? 저희랑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가족을 버렸니?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니? 그런 소문을 내냐고요.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고발할 거예요. 놓친 내가 노망이 났나? 아니, 저희 아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콕 집어서 저희 둘에게 이런 음해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순간 회장님의 곁으로 다가온 현순 언니의 얼굴을 보고 아들 부부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부부의 얼굴이 사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현순 언니의 옆에 섰습니다. 아들은 눈가를 거의 뒤집더라고요. 며느리는 개거품을 물었고요. 저와 현순 언니를 서로 삿대질하며 비교를 하더니만 아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아,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야? 아, 누구세요? 내가 네 엄마다. 참, 지 어미 얼굴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이 못된 것들. 회장님은 놀라서 나자빠진 아들 부부에게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서류는 아들네 부부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받아 챙긴 뒷돈들에 대한 내역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소송에서 진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호사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상대 측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패소를 해온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피해자들까지 줄을 섰으니 전부 들춰내고 고발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평생 고생하고 내 마누라를 살려준 처제를 팽한 벌이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이 내 가족으로 묶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디 갖다 치우던지 해야지. 회장님, 가족끼리 고소고발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는 게 힘들어서 어머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돈을 뒤에서 이렇게 해먹고 배돼지에 기름칠에 쓰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힘들어? 너희는 변호사 뺏지 반납해야 할 것이야. 아들 부부는 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저를 버린 아들 부부를 제가 왜 받아주겠습니까? 일생일대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이 사건이 들춰지게 되면서 조용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천련을 끊다니 벌 받는 거야 알겠지만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내가 먹고 살게 도움 달랄 땐 집을 월세로 가든 돈을 벌든 하라며. 너네도 똑같이 그래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아들네 부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던 집도 뺐어요. 지방이라도 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현순 언니는 저에게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핏줄인데 60여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남은 여생이라도 자매끼리 함께 해보자고요. 그래서 전 건물 청소일이라도 하겠다 했지만 그건 또 안 된대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현순 언니의 끈질긴 부탁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척하며 언니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대저택이라 그런 건지 방도 넓고 프라이버시도 존중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저에게는 조카인 현순 언니 아들과 딸이 엄청 잘해주기도 하고요. 자식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가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오는데 조만간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려고요. 평생 눈 감는 날까지 장례식장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용서 못하겠다 했거든요. 저 딱 잘라서 말 잘했죠? 네가 버린 어미 끝까지 버려주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